이화여대 고고학부의 장익원입니다. 우리는 모두 팔로워로 태어났다. 자, 우리 3강의 주제인데요. 먼저 왜 팔로워가 되려고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 카리브해 이주, 그리고 군중심리, 그 다음에 집합행동, 자기조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왜 팔로워가 되려고 하나? 사실 리더가 되면은 혜택이 많아요. 리더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굉장히 유리합니다. 팔로워가 되는 데 대한 비용이 있어요. 일단 이 팔로워는 자신의 욕구를 종종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잘못된 리더를 따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리더도 팔로워도. 자, 이런 팔로워십에 따른 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자발적으로 팔로워가 되려고 할까요? 제일 먼저 카리브라는 아주 매력적인 동물을 소개합니다. 카리브 하면은 우리가 북극의 사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카리브는 그 환북극 지역, 시베리아서부터 시작해서 캐나다 북쪽, 알래스카, 유럽의 북쪽, 이게 전부 다 환북극 지역인데요. 카리브, 술록 서로 이렇게 혼동되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둘 다 맞아요. 카리브는 북미에서 부르는 말이고요. 술록은 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 환북극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에요. 카리브가 많으면 이 원주민들에게 배부름과 풍요로운 시간이고요. 이 카리브가 없다, 별로 없다. 그러면 이 배고픔과 역경의 시간입니다. 카리브 썰매 있죠? 예, 맞습니다. 바로 산타 할아버지 그 썰매 끄는 그 동물 있죠? 바로 그 동물이 카리브이기도 합니다. 카리브는 정기적으로 이주를 하는데요. 주로 이렇게 봄, 여름 이때는 북극해 인적 지역에서 거기서 초식 활동을 하고 번식을 해요. 자,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좀 더 온화한 이 저위도 지역으로 가서 활동을 합니다. 이주하는 것을 보면은 수십만 마리가 한꺼번에 그냥 전부 다 이주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큰 무리, 작은 무리 계속해서 때를 지어서 경로도 다 달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주를 순차적으로 해요. 그리고 이주하는 거리는 수백 킬로미터, 어쩌면은 1000킬로미터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카리브가 이주하는 그 경로를 가보면은 사실 굉장히 험악해요. 일단은 3월, 5월 하면은 북쪽 지역에는 아직도 눈이 많이 있어요. 길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간에 장애물이 많이 있어요. 산도 넘어야 하고 강도 건너야 해요. 그리고 포식자도 많이 있어요. 곰이라든가 늑대라든가. 그래서 이 이주는 그 굉장히 길고 험악하고 심지어 길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도대체 누가 이 카리브 무리를 이끌고 이주를 할까요? 언뜻 생각해 보면은 코끼리의 가모장 아니면은 늑대의 알파수컷처럼 어떤 리더. 자, 우리가 이런 리더를 중심적인 리더라고 합니다. 근데 카리브 무리를 보면은 그런 중심적인 리더가 없어요. 다 동등해요. 똑같아요. 뿐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카리브 무리는 이렇게 무리를 만들어서 이 장거리 이주를 하게 될까요? 그 비결은 바로 군중심리를 통해서 가능한데요. 사실 군중심리 하면은 여러분도 아주 굉장히 잘해요. 영화를 보시고 나서 이렇게 어두컴컴하다가 갑자기 불이 확 켜지죠. 어디가 죽을지 잘 모르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출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군중 심리인데요. 마찬가지예요. 카리브도 바로 이 똑같은 군중 심리를 이용하여서 이주를 합니다. 제일 먼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요. 다른 이들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제일 앞에 가는 저 카리브가 지금 앞쪽으로 간다. 그럼 바로 뒤에 있는 애들이 따르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내가 이렇게 따라갑니다. 별거 아닙니다. 굉장히 간단한 행동 규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요. 정말 이웃의 움직임만으로 이런 정보 전달이 가능한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하였습니다. 두 무리의 물고기가 있어요.
저기 왼쪽에 있는 그 물고기 보면은 저기 밑에 벽이 있어요. 근데 이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포식자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 물고기들은 여기에 그 유리가 있어요. 투명해요. 그래서 포식자가 오면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무리의 물고기 사이에 반투명 거울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포식자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이 포식자를 볼 수 있는 물고기들이 깜짝 놀라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도망가죠, 이렇게. 그러면은 그 왼편에 있는 이 포식자의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이 물고기들도 맞은편에 있는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보고 도망가는 것을 보고 아, 뭐가 있다. 이 포식자가 있다. 그러면 같이 도망가게 됩니다. 이런 실험을 통해서 보면은 이웃의 움직임만 가지고도 충분히 정보 전달이 이런 간단한 물고기 실험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족관을 가보면은 이런 물고기 무리 이동하는 거 많이 볼 수가 있죠. 이게 무리를 이끄는 것이 정말 이렇게 무작위하게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면은 뭔가 자기들끼리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총체적인 의지로 자, 이번에는 우리 저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리더가 있어가지고 무리 전체의 움직임을 이끄는 것인가? 이것을 이용해서 실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주홍색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물고기들은 지금 그늘 밑에 있어요. 보통 이 공중에서 오는 포식자 때문에 새죠. 이 새 때문에 이런 물고기들은 이렇게 그늘이라든가 아니면 수초가 있는 곳을 그곳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선호해요. 지금 오른편 보면은 지금 그늘이 없어요. 이제 그곳은 외부 공격에 쉽게 지금 노출되어 있고 특히 낮이라고 하면은 그런 개활된 공간에 나가기를 싫어합니다. 위험한 곳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훈련을 시킬 수가 있어요. 불을 켰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렇게 먹이를 줘요. 이 송사리들이 이런 훈련을 계속 받으면은 불이 켜지면은 먹이가 나온다. 그럼 그쪽으로 가서 먹이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있지 않은 개인한테는 사실 굉장히 조금 하기 힘든 행동이에요. 자, 이렇게 훈련을 마친 송사리들을 그런 훈련을 하지 않은 송사리와 지금 같이 두었습니다. 여기 주황색 물고기 있죠? 지금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이 켜지면은 먹이가 나온다.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약간 회색 물고기가 있죠. 그 물고기들은 그런 정보가 없어요. 먼저 불이 켜져요. 그러면 먹이가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러면은 뒤에 있는 회색 물고기들도 이 주황색 물고기를 따라서 같이 이동하게 되죠. 자, 이것을 보면은 정보를 읽는 개인이 그렇지 않은 개인들을 이끌 수가 있음을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보가 있는 개인이 어떤 특정한 무리를 이끌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런 행동이지만 그런 아주 개인들 간의 아주 간단한 몇 가지 행동 규칙을 이용하여서 이 큰 무리가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이 물고기를 보면은요, 여기 첫 번째 그 원이 있죠. 이 A라는 빨간 원이 있는데 반발 영역이라고 해요. 반발 영역은요, 모르는 사람이 내 옆에 아주 가까이 지금 딱 붙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좀 거북하죠? 좀 부담스럽죠? 좀 어느 정도 떨어지고 싶죠? 이제 바로 그 선이에요. 거기서부터 반발 일어나서 좀 떨어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 C가 있죠. 그 정도 떨어져 있으면은 내가 무리해서 아니면 다른 개인들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안 되죠. 내가 무리에 속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걸 유인 영역이라고 하는데, 최소 다른 물고기들과 그 정도의 거리는 유지하고 싶어져요. 더 멀어지게 되면은 내가 무리를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방위 영역이 있어요. B, 다른 개인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영역이에요. 자, 이것은 우리 사람도 가지고 있고요. 많은 동물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간단한 이런 영역과 행동 규칙이 굉장히 복잡한 이동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첫 번째 보면은 B 있죠. 방위 영역이 확 줄었어요. 그래서 A랑 거의 붙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은 지금 무서운 포식자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들하고 아주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만큼? 반발 영역만큼. 자, 여기서 좀 더 커질 수가 있죠. 가운데 있는 것처럼. 아니면은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방위 영역이 더 증가해서 이것이 유인 영역.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다른 개인을 쫓아가기 바쁠 때까지 이렇게 그 방위 영역이 커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방위 영역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면서 이 개인 간의 거리가 바뀌는데요.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보면은 밀집한 물이 보이죠? 지금 포식자가 근처에 있는 거예요. 때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이 방위 영역이 반발 영역 안으로 만큼 굉장히 접근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고기들끼리 최대한 지금 접근을 해요. 포식자 방어를 하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가장 오른쪽은 이 물고기 떼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는 거예요. 지금 빠르게 이동하고 있어요. 내가 순간적으로 잠깐 딴짓하고 있으면은 무리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무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물고기와의 거리를 최대 유인 영역까지 늘린 거예요. 가운데 보면은 그 중간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방위 영역이 한 중간쯤에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 물고기들이 이렇게 빙빙 돌아요. 이 국소 반응의 작은 변화 있죠. 이것이 이런 집단 행동의 큰 변화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몰라요. 먹이가 어디에 있는지. 근데 일부 이 물고기들이 배가 고픈가 봐요. 열심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마치 뭘 먹이를 찾는 것처럼. 그러면은 그 몇 마리가 무리 전체를 이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무리를 형성하면서 아주 유기적으로 그 물고기를 쫓아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간에 포식자가 나타나면은 다시 또 피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집합 행동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은 많은 개인들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군무라고 하죠. 굉장히 많은 새들이 이렇게 뭐 거의 춤을 추듯이 이렇게 멋진 그런 행위 예술처럼 보이는데, 이런 군무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여기에는 중심적인 리더는 없어요. 단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일부 일시적인 리더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런 리더를 국소 리더, 이게 순간적으로 잠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 국소 리더와 팔로워만 있을 뿐이에요. 이 물고기의 무리, 그리고 순록의 무리, 많은 초식동물들의 무리,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목적지까지 간다. 아니면 포식자가 와서 방어 행동을 한다. 이것이 어떤 중심적인 리더가 있어서 반드시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어요. 각자 다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개인들이 주위의 상황을 다 살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간단한 몇 가지 행동 규칙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전체로 같이 모아놓으면 마치 살아있는 조직처럼 행동하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가 이걸 자기 조직이라고 합니다. 많은 동물들이 이런 자기 조직,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복잡한 집단의 행동은 구성원 간의 비교적 간단한 상호작용 규칙으로서 충분히 조정되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 카리브로 돌아와서요. 이 환북극 주민들이 이렇게 이주하는 그 카리브 무리를 보잖아요. 자, 이때 이 주민들이 사냥을 해요. 근데 이 불문율이 뭐냐면은 절대 제일 선두에 가는 그 카리브는 사냥하지 말라. 이런 전통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제일 앞에 가는 그 카리브 있죠. 얘는 길을 알고 있는 그런 카리브예요. 만약에 그 카리브를 사냥을 하죠. 그러면 나머지들은 길을 몰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 동네를 지나가는 그 카리브를 죽였기 때문에 내년에는 카리브가 우리 동네에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굶게 되는 것이죠. 또 카리브를 통해서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수십만 마리의 카리브가 있어요. 도대체 이 중에 한 몇 퍼센트나 이 길을 알고 있어야만 이 카리브 전체가 안전하게 이주를 할 수 있을까요? 한 무리에서 한 5% 정도만 길을 알고 있으면은 무리 전체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5% 규칙은요, 이 카리브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동물에서도 아주 일관되게 나타나요. 사실 어떤 리더라도 모든 상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알파 수컷, 굉장히 건장한 힘이 센 그런 리더예요. 그런 리더가 하더라도 지금 포식자가 뒤에 있는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무리에 다른 구성원이 여기 포식자가 있다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러면은 이 리더도 그때 도망가죠. 어떤 구성원도 모든 상황에서 리더가 될 수는 없어요. 내가 정보가 없어요. 불확실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자, 그럴 때 최선의 방법은 답을 알 수도 있는 다른 개인을 따라가는 것이죠. 어떤 구성원들도 그 모든 상황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더가 되기 전에 먼저 팔로워입니다.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리더십이 진화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게임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고요. 적응주의 접근 방법, 그다음에 리더가 얻는 이익은 팔로워가 얻는 이익은, 이런 순서로 진행합니다. 자, 리더십이 진화할 수 있는 조건. 자,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먼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먹이 찾기, 포식자 방어.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개인과 같이 수행할 경우 이익이다.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살고 있는 그런 동물이라면은 늘 수행하는 그런 조건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를, 집단 생활을 하는 그런 동물 사회다. 자, 그러면은 리더십이 진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이 사회적인 조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자, 옆에 있는 다른 개인이 리더가 됐어요. 그러면 나는 팔로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리더는 분명히 리더에 따른 성과를 가져가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나의 성과가 결정이 돼요. 다시 말해서 나의 성과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것이 그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그 미국과 그 소련의 이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수싸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이 쿠바에 그 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거기다가 설치했죠, 소련이요. 자, 이때 미국이 이때 쿠바를 봉쇄해야 되나? 아니면 쿠바를 쳐들어가야 되나? 자, 이런 우리 군사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게임을 서로 늘 수행하면서 우리의 다음의 선택을 결정하였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게임 이론은 우리 동물 행동학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임 이론은 한 개인의 선택이 다른 개인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때, 그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전략은 무엇인가? 자, 이런 질문을 대답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그리고 최상의 전략은 우리가 보통 내시 평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게임 이론을 처음 만드신 분의 이름을 따라서 그 내시 평형이라고 합니다. 코디네이션 게임도 이 게임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이 코디네이션 게임은 이 사회적인 집단에서 개인들이 서로의 행동을 어떻게 조정하는가, 그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크게 운전자 게임, 성대결 게임, 리더 게임을 이번 시간에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새로운 나라, 지금 새롭게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아직 이 법 체제가 정비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익숙하게 지금 우측 통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대방이 차가 오는데 딱 봤더니 상대방은 좌측 통행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충돌이 일어나죠. 그럼 서로 손해가 됩니다. 내가 우측 통행을 하면은 상대방도 우측 통행을 해야만 사고가 안 나는 것이죠. 자, 이게 운전 게임인데요. 자, 이걸 운전 게임의 성과표입니다. 그래서 먼저 운전자 1이 만약에 왼쪽으로 통행을 하기로 결정했다. 자, 그러면은 운전자 2는 왼쪽으로 운전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운전할 수가 있죠. 예, 마찬가지로 밑에를 보면은 자, 운전자 1이 오른쪽으로 운전한다고 가정해요. 그러면은 운전자 2는 왼쪽으로 운전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그 녹색 삼각형 있죠. 자, 그것은 그 위에 있는 운전자 2의 성과이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그 삼각형은 운전자 1의 성과입니다. 만약에 운전자 1이 왼쪽 통행, 운전자 2도 왼쪽 통행이에요. 운전자 1도 1, 운전자 2도 1의 성과를 가져갑니다. 서로 왼쪽 통행을 하면은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운전자 1과 운전자 2가 서로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통행하게 되면은 사고가 나고 그래 마이너스 1이라는 그런 성과를 얻습니다. 이 운전 게임에서 뇌시 평형은 다시 말해서 최상의 전략은 운전자 1과 운전자 2가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왼쪽 통행을 하든지 오른쪽 통행을 하든지 둘 중 하나만 가능해요. 그리고 한번 이 평형으로 들어가면 계속 유지가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전략을 바꿔도 더 나은 결과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오른쪽으로 지금 운전하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나 왼쪽으로 운전할래. 그럼 바로 사고가 납니다. 이 내시 평형의 상태에서 일부 운전자가 뭐 다른 선택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마이너스 성과를 얻기 때문에 이 내시 평형이 쉽게 깨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게임을 해볼게요. 이게 성대결 게임인데요. 아내와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밤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자, 그런데 아내는 극장에 가고 싶어 해요. 근데 남편은 오늘 밤에 있는 중요한 야구 게임을 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오늘 밤 어디서 만날지를 결정을 안 했어요. 자, 이 성대결 게임의 성과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이 야구장을 선택했어요. 근데 아내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그 남편이 야구를 좋아할 거야. 내가 오늘 영화관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 야구장에 가면은 남편과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야. 하게 되면은 둘이 만나죠. 그래서 둘 다 성과가 플러스입니다. 근데 남편은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의 성과를 넣고 아내는 1. 내가 만나긴 했지만 내가 원하는 그러한 영화관을 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1의 성과를 얻습니다. 자, 그런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서로 조정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각자 원하는 장소로 가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원하는 장소로만 가게 되면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0의 성과를 얻습니다. 이 성대결 게임의 성과에서는요, 내시 평형이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같은 선택을 했을 때입니다. 자, 그런데 아프 운전 게임하고는 살짝 달라요. 왜냐하면 내시 평형에서 남편과 아내의 성과가 다릅니다. 어느 한쪽은 좀 더 많은 성과를 누리고 다른 쪽은 좀 더 적은 성과를 누리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성대결 게임도 이 단일 전략이에요. 야구장을 가든지 아니면은 영화관을 가든지 이 한 가지 전략만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리더 게임인데요. 이 게임에서는 내가 리더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팔로워를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따른 그 성과가 조금 다른데요. 만약에 참여자 1과 참여자 2가 동시에 리더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리더와 리더끼리는 충돌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둘 다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참여자 1과 참여자 2가 둘 다 동시에 팔로워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은 둘 다 0의 성과를 얻습니다. 왜냐면은 팔로워끼리는 서로 이렇게 일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리더 팔로워 게임의 가장 높은 성과는 리더하고 팔로워가 서로 다른 선택을 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시 평형을 이뤘을 때 리더 전략과 팔로워 전략이 내시 평형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혼합 전략이라고 해요. 보통 이렇게 서로 다른 개인들이 있을 때 역할이 리더, 팔로워로 나눠져 있을 때 최상의 성과를 얻습니다. 리더가 내가 앞장설게, 팔로워는 그러면은 내가 주변을 다 살펴볼게. 이렇게 역할 분담이 쉽게 잘 일어나면서 최상의 성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은 이 게임 이론을 통해서 봤듯이 집단 생활의 단점을 조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리더 팔로워가 어떻게 이 사회에서 이렇게 번성할 수가 있는지 그런 좀 적응주의 접근 방법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적응주의 접근 방법 하면 조금 어렵게 들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진화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어떠한 형질이 그 생명체의 생존과 번식에 기여했는지,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적응주의 접근 방법이에요. 만약에 특정한 환경에서 그 형질이 아주 잘 적응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번식 성공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일단 당연히 리더의 번식 성공도가 좋아져야 되겠죠. 그런데 팔로워의 번식 성공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리더 팔로워 관계에서 만약에 팔로워가 이익을 보지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이 집단에, 이 사회에 속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팔로워도 분명한 이익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이 리더 팔로워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익이 분명하지 않다, 어느 한쪽에 일방적이다, 그러면은 그러한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진화의 과정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리더와 팔로워의 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리더가 얻는 이익은 무엇일까요? 리더가 얻는 이익은 한마디로 이 번식의 이익입니다. 자, 여기 침팬지 알파 수컷의 자식의 수, 그러니까 번식의 이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 밑에 보면은 숫자 보이시죠? 1, 2, 3, 4. 이게 서열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알파 수컷이에요. 어느 동물 사회를 보든지 이 리더가 번식 성공도 가장 높은 번식 성공도를 누립니다. 질문은 팔로워예요. 팔로워. 왜냐면은 팔로워를 보면은 언뜻 보면은 전혀 이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더의 이익과 비교해 보면은 정말 하잘것 없어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팔로워가 되려고 하는가? 그것은 팔로워가 어떤 명확한 이익이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이것을 설명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적응주의적인 접근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기 야생 칠면조가 있습니다. 얘 지금 두 마리가 지금 꼬리 날개를 활짝 폈죠. 자, 그리고 이 암컷을 유인해요. 그래서 암컷이 관심 있는 암컷이 왔어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저 앞에 있는 놈 있죠. 제가 리더고 뒤에 있는 놈이 팔로워인데요. 리더만 교미를 합니다. 이 번식기 내내 뒤에 있는 팔로워는 도와주기만 하고 절대 교미를 하지 못해요. 불공평하죠. 왜 이 팔로워는 이 관계를 유지를 할까요? 기억나시죠? 혈연 선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수컷 두 마리는 혈연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관계예요. 거의 형제 아니면 이복 형제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한 마리의 야생 칠면조, 이 수컷만 암컷을 유인하면은 한 기간 동안, 번식 기간 동안 보통 0.9마리 정도의 자식을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가 있죠. 협력 구애를 하게 되면은 저 리더는 무려 7마리의 자식을 생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혈연 선택이라고 하는데요. 팔로워가 비용을 치르더라도 내가 협력 구애 때 도와줘요. 혈연의 번식 성공도를 높여주는 행동입니다. 이익이 비용보다 크면은 그런 행동이 진화할 수가 있어요. 나하고 내가 도와주는 리더의 그 혈연 관계 있죠. 우리가 그걸 근연도라고 하는데 한 몇 퍼센트나 관련이 있는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보통 이 수치는 0부터 1이에요. 여기서 1은 뭐냐면은 나 자신이고요. 0은 관계가 없다. 그리고 한 0.5 정도 되면 형제예요, 형제. 이게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그러면 이 수치를 이용하여서 우리가 이 팔로워가 어느 정도 이익을 보는지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팔로워가 이 협력 구애하지 않고 나 혼자 가서 만약에 구애를 했다. 그러면은 한 시즌 동안에 0.9마리의 자식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 포기하고 내가 지금 나의 형제를 도와줬어요. 그 결과 형제가 6.1마리의 이익을 더 얻은 것이죠. 근데 나하고 형제하고 한 0.42만큼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6.1마리 곱하기 0.42 그게 R 곱하기 D예요. 그만큼 팔로워가 이익을 얻어요. 그래서 내가 치르는 비용은 0.9예요. 그 결과 1.7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은 이 팔로워가 내가 번식을 하지 않고 나의 형제를 도와줬을 경우에 좀 저렇게 큰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내가 직접 번식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충분히 팔로워가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 남남이라고 해요. 자, 거의 대부분의 무리가 서로 남남이고 나하고 전혀 혈연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팔로워가 이익을 볼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무리가 크면 클수록 이 포식자를 빨리 발견해요. 그리고 빨리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리가 클수록 훨씬 안전해요. 이 많은 팔로워들이 순간적으로 그런 나의 그런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이 큰 무리에 속해 있으면은 어쩌면 궁극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생에서 보면은 이 많은 동물들이 이 집단을 이루어 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래프가 보이죠? 처음에는 이 숫자가 집단의 크기가 1에서 5로 가면은 개인한테 돌아가는 순이익은 점점 증가를 해요. 그래서 5일 때, 집단의 크기가 5일 때 가장 큰 이익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나 혼자 사는 여기 개인이 있어요. 난 지금은 전혀 이익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데 저 집단에 들어가면은 더 큰 이익을 지금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집단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면은 집단의 크기는 점점 커지는데 각 개인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럼 언제 이 홀로 사는 개인이 집단에 들어가는 것을 멈추는가? 그건 10이 될 때예요. 혼자 사는 개인이 내가 밖에서 혼자 살거나 아니면은 집단에 들어가거나 똑같은 이익이에요. 이때 이 큰 무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개인들이 사라진다 이거죠. 자, 이번 4강에서 배운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다른 개인들과 같이 수행하는 것이 유리할 때 우리 리더십이 진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더십은 집단 생활의 단점을 조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리더십은 궁극적으로 리더와 팔로워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줘야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단서 생활에 비해 집단 생활이 가져다 주는 이익이 크면 팔로워는 집단 생활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팔로우의 역할을 받아들입니다. 리더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저는 이화여대 에코학부의 장희권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누가 리더가 되는가, 그 리더십 형성 과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주제인데요. 리더는 타고나는가, 동물 성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심, 용감, 연속, 그리고 가시고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리더십 형성을 주제로 하겠습니다. 리더는 타고나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더는 타고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리더가 될 확률이 높은 그런 특징 아니면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리더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상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물고기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어 앞에 있는 이 물고기들이 먼저 상어의 접근을 눈치채고 그 다음에 회피 이동을 하죠. 그러면 다른 물고기들이 따라갑니다. 여기에서 먼저 정보가 있는 상어의 움직임을 알고 있는 개인들이 앞장서서 움직이고 바로 그런 개인들이 리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일시적인 리더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정보가 있는 개인이 리더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신체적으로 우월하면은 리더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이 자원을 확보하기에는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그 자원을 이렇게 쟁탈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또 그 과정에서 리더가 되기도 합니다. 침팬지도 그렇고 회색 늑대, 늑대도 보면은 알파 수컷이 리더가 되는데 거의 대부분 신체적으로 우월한 경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여왕벌이 있는데요. 여왕벌이 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봉방이라고 해서 자, 여기에서 그 여왕벌이 될 일종의 그 처녀 여왕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통 한 몇 마리가 동시에 태어나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싸우거든요. 이런 경우 이 싸움에서 승리한 그런 그 처녀 여왕벌이 나중에 진짜 여왕벌이 될 확률이 높죠. 세 번째, 나이가 많은 개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코끼리 사회에서 그 가모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암컷이었습니다. 이 여왕벌도 보통 신체적으로 우월한 개인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데 바로 그 개인이 가장 먼저 태어난 그런 여왕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개인이 리더가 된다. 바로 여기에도 성립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격인데요. 이 주제는 좀 굉장히 폭 넓고 좀 깊은 주제예요.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다뤄보고 싶은데요. 먼저 동물에도 성격이 있을까요? 이게 저희 동물 행동학자로서는 처음에는 그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지만 혹시 여기에서 뭐 애완견을 가지고 있다던가 아니면 고양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동물도 각자 자기 고유의 성격이 있고 그 성격대로 행동한다. 배우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이 동물 성격을 저희가 학문적으로 다루게 된 배경은 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먼저 여기 전형적인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캐나다의 반프 국립공원입니다. 거기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요. 그 엘크라는 그런 사슴이에요. 여기서 이런 잔디밭에서 초식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동물이 나타나서 이 잔디밭에서 이 풀을 뜯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리고 계속돼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이 엘크의 행동이 바뀌었는지 이제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이 엘크마다 이렇게 표식을 한 다음에 어떤 그 엘크가 여기에 나타나서 풀을 뜯는가 봤더니 아주 특정한 개체, 특정한 엘크가 먼저 나타나요.
우리가 보통 이런 동물을 용감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다른 팔로워들이죠. 팔로워들이 이 용감한 그런 개인들을 따라서 같이 초식 활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 개인마다 성격이 다르다. 이런 그 인간이 살고 있는 약간은 새로운 환경, 약간 모험적인 그런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용감하게 먼저 가서 그런 초식 활동을 하는 동물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그러한 팔로워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초창기 동물 성격 연구 이래로 거의 모든 동물마다 이런 성격을 연구하면 성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보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은 또 이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 포식자가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용감하게 이 포식자에 맞서 싸울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포식자가 무서워요. 우리가 숨을 수도 있겠죠. 대처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이 중에 어떤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나쁜가요? 어떤 특정 성격이 다른 성격보다 어떤 더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그건 전부 다 공평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성격이 동시에 같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 성격 연구에서 가장 잘된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박새인데요. 그 박새하면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 넥타이의 길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넥타이가 길면 길수록 훨씬 더 이렇게 공격적인, 좀 우세한 그런 수컷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박새의 탐색 행동에 대해서 연구했는데요. 자, 야생에 있는 박새를 이렇게 포획을 해요. 잠시 새장 속에서 가둬서 하룻밤을 지내게 합니다. 그 다음 날 이 박새를 풀어주기 전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직사각형의 이런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플러스 표시가 있죠. 자, 거기에 인공나무가 있어요. 그 하룻밤을 지낸 이 박새를 풀어주기 전에 딱 2분 동안, 자, 이런 5개의 인공나무가 있는 공간에 풀어줍니다. 그러면 2분 동안 박새의 행동을 관찰해요. 그래서 어떤 박새를 보면은 거의 2분 동안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가서 가만히 있다가 2분 후에 저 문이 열리면은 뭐 이렇게 날아갑니다. 또 어떤 박새를 보면은 거의 2분 내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막 탐색 행동을 해요. 자, 2분 동안의 이런 박새의 행동을 우리가 딱 이렇게 분석을 해서 각 그 개인 그 박새에게 특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런 탐색 행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박새는 훨씬 더 공격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물체가 있다? 그러면은 용감하게 접근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고, 그 다음에 다른 개체의 음식을 훔칠 가능성도 높았어요. 이게 재밌는 것은 그 박새를 몇 달 후에, 이게 똑같은 박새죠, 다시 포획을 해서 똑같은 이제 이런 실험을 하죠. 그럼 거의 그 탐색행동 수치와 비슷한 수치가 나타나요. 또 놀라운 것은 그 박새의 아들, 딸 있죠. 그게 자식이죠. 또 자식을 포획을 해서 역시 또 같이 이런 탐색 행동을 하죠. 그러면 또 비슷한 수치가 나타나요. 심지어 유전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은 거의 모든 동물에서 나타나요. 이런 위험 감수 행동이 굉장히 소심한 이제 그런 개인서부터 그런 용감한 개인까지 이게 연속적으로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어떤 개인은 소심, 나머지 개인은 용감, 이것이 아니고요. 용감한 정도 아니면 소심한 정도가 이 개인마다 다 이렇게 차이가 있었어요. 이게 연속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소심, 용감, 연속이라고 하고, 이런 특징은, 이 소심, 용감, 연속은 거의 모든 동물에서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런 성격의 차이가 그 리더가 되는지 우리가 가시고기를 이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시고기는 사실 굉장히 좀 작은 물고기예요. 손가락 하나 정도 되는 크기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가시고기의 등을 보면은, 지금 저기 가시고기 보이죠? 투명한 이렇게 돌기 같은 이렇게 가시예요. 이게 뒤로 지금 향하고 있어요. 자, 이때는 정상일 때, 보통일 때예요. 그런데 갑자기 포식자의 공격을 받았다. 이제 그러면은 그 가시가 이렇게 똑바로 서요. 그러면은 포식자가 그것을 먹게 되면은, 입을 다물게 되면은 그 가시에 찔리겠죠. 자, 그래서 이런 가시가 그 방어 행동에 사용됩니다. 또 가시고기의 또 재미있는 특징, 또 사실 많은 물고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는데요.
바로 혼인색이에요. 그래서 수컷이 번식기가 되면은 몸의 일부의 색깔이 바뀝니다. 이 배 부위가 이렇게 빨갛게 바뀌어요. 번식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 수컷이 먼저 둥지를 지어야 해요. 그리고 이 지나가는 암컷에게 빨간색 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암컷을 유인하죠. 그래서 암컷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저 둥지로 와서 산란을 하고 수컷이 그럼 바로 이 정액을 뿌립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서 이 수컷이 이 알을 돌보고 그 알이 깨어나면은 치어가 되죠. 정성껏 돌보다가 이제 수컷이 죽어요. 이제 그러면은 그 치어들이 아빠의 살을 먹으면서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 가시고기의 수컷은 그 부성애의 극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시고기의 위험 감수 행동에 대해서 한 이렇게 실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수조, 지금 수조가 두 개가 보이죠? 이 가시고기는 주로 이런 수초 근처에서 머뭅니다. 가시고기가 이렇게 숨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새가 공중에서 덮치거든요. 이 위에서 이 가시고기의 존재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이 수초가 있는 곳은 좀 깊습니다. 자, 그런데 수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렇게 깊이가 얕아져요. 지금 이렇게 가림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두 마리의 물고기가 서로 상대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 소심한 물고기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일단 움직임도 천천하고 수초에서 멀리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용감한 물고기의 행동을 보면은 이 수초에서 훨씬 더 멀리 벗어나고 움직임도 많고 활발합니다. 바로 이것만 잘 수치화를 하면은 바로 어느 정도의 위험 감수 행동을 가지고 있는지 소심, 용감 연속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그 두 수조 사이에 가림막이 있었죠. 그 가림막을 치웠어요. 자, 그러면은 이 두 마리의 물고기가 서로 상대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서로 상대방의 움직임에 맞춰서 그 나의 그 행동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상대방이 지금 수초를 벗어나서 지금 위험한 지역에서 돌아다니죠. 그러면은 나도 수초에서 벗어나서 위험한 지역으로 갈 확률이 높아져요. 자, 그렇지만 이 소심한 물고기와 용감한 물고기 저기 동선을 보면은 이 둘이 확 차이가 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저 보시다시피 소심한 물고기는 일단 움직임이 적었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보시면은 용감한 물고기에 딱 붙어 있어요. 이 소심한 물고기는 거의 용감한 물고기에만 딱 붙어서 그 반에서만 이렇게 활동했어요. 이에 비해서 용감한 물고기를 보면은 훨씬 더 움직임도 많고 소심한 물고기에서 가까운 부분, 먼 부분 다 활용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협응 움직임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움직임에 맞춰서 나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것이죠. 협응 움직임을 잘 보면은 선도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이런 수초에서 나와서 먼저 움직이는 물고기예요. 그러면은 뒤따라 나오는 이런 물고기, 우리가 이것을 모집하는 물고기입니다. 용감한 물고기나 사실 소심한 물고기 모두 내가 먼저 수초에 나와서 이 모집에 성공을 하죠. 그러면은 그 물고기는 리더가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요, 용감한 물고기나 소심한 물고기 모두 이 선도하는 물고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내가 아무리 선도를 해도 뒤따라오는 물고기가 없으면은 그럼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선도를 했는데 뒤따라오는 물고기가 있다. 그러면은 그 물고기는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성격 차이가 나타나는데요. 자, 소심한 물고기는 자, 내가 먼저 선도를 해서 앞서 나갔어요. 자, 그런데 뒤따라오는 물고기가 없죠. 모집에 실패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 바로 자신의 행동을 접고 다시 수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협응 움직임을 주도하지 않아요. 자, 이에 비해서 용감한 물고기를 보면은 자, 내가 먼저 선도를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뒤따르는 물고기가 없어요. 모집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용감한 물고기는 소심한 물고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이런 그 모집에 실패했더라도
또 시도해요. 두 번째 또 시도하고 세 번째 또 시도하고 그러다가 모집에 성공하죠. 그러면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누가 리더가 되는가? 자, 이것은 그 자기하고 같이 지금 있는 다른 물고기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아무리 용감해도 이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 파트너가 있어요. 근데 그 파트너가 리더의 움직임에 같이 맞춰주죠. 이런 경우에는 리더를 더 리더답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리더는 이렇게 좀 용감하고 다른 물고기들의 움직임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그런 물고기일수록 리더가 될 확률이 높고, 그리고 파트너로부터 강한 팔로워십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반대로 좀 소심한 리더일수록 상대방을 좀 더 리더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소심한 리더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강한 리더십을 이끌어냅니다. 리더가 될 수 있는 물고기들은 많이 있어요. 자, 그렇지만 그중 어떤 물고기가 리더가 되는가? 파트너가 그 리더를 리더답게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회적인 상호작용, 특히 이런 성격의 차이가 이런 그 용감한 물고기를 리더로 만들고, 그리고 이런 소심한 물고기를 보다 분명한 팔로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리더십 형성에 아주 중요합니다.